8개월? 내가 오늘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느냐? 인종이 죽었습니다. 불과 8개월 만에.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픔보다 먼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솔직해지겠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546년 중종이 세상을 떠난 후 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장경왕후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친아들 경원대군, 훗날의 명종은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만약 인종이 오래 재위한다면 제 아들은 평생 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왕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종은 병약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앓기 시작했습니다. 8개월 동안 계속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문정왕후가 독을 탔다고, 아니면 저주를 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그냥 운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였습니다. 인종이 죽고 제 아들 경원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명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왕대비로서 어린 왕을 대신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조선을 움직이는 실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는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굴욕을 삼키고 분노를 숨기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궁궐에 들어온 것은 1517년이었습니다. 저는 파평 윤씨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명문가였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권세가 있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중종의 세 번째 왕비로 간택되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왕비가 되는 것은 모든 여자의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궁궐에 들어온 첫날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왕비이지만 진짜 왕비가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왕비 신씨는 이미 배출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왕비 장경왕후는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궁궐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여자가 살아있는 저를 짓눌렀습니다. 왜냐하면 장경왕후는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세자호 훗날의 인종이었습니다. 중종은 그 아이를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아니, 그 아이를 통해 장경왕후를 사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장경왕후의 초상화를 봐야 했습니다. 대전에 걸려있는 그녀의 초상화를. 중종이 그 앞에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장경왕후는 정말 어진 사람이었소. 나는 그녀를 잃고 너무나 슬펐소. 저는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전하.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지금 살아있는 왕비인데 왜 죽은 여자 이야기만 하십니까? 밤의 침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종은 저를 안으면서도 장경왕후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그의 한숨에서. 전하,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까?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중종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왕비. 그런 것이 아니오. 그렇다면 왜 항상 저를 보지 않으십니까? 왜 항상 다른 곳을 바라보십니까? 중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세자였습니다. 인종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하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학문이 뛰어나십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효심이 깊으십니다. 세자 저하께서는 장차 훌륭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그를 칭찬해야 했습니다. 왕비로서 세자를 아끼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세자 저하 정말 대견하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가슴에는 비수가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1534년에 낳은 경원대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대군이었습니다. 서열상 인종의 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경원대군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생 형의 그늘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형이 왕이 되면 이 아이는 평생 신하로 살아야 하는구나. 아니, 어쩌면 형에게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제거될 수도 있구나. 그런 일들이 역사에 많지 않았습니까? 동생 왕자들이 역모를 꾸몄다는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 아들이 위험해질까봐. 하지만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왜 제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는가? 저도 정식 왕비인데 왜 제 아들은 세자가 아닌가? 물론 답은 명확했습니다. 인종이 먼저 태어났으니까요. 그는 1515년에 태어났고 경원대군은 1534년에 태어났습니다. 거의 20년 차이였습니다. 순서상 인종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경왕 후는 이미 죽었는데 왜 그녀의 아들이 우선이어야 합니까? 저는 지금 살아있는 왕비인데 왜 제 아들은 뒤로 밀려나야 합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겉으로는 현숙한 왕비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세자를 잘 보살폈고 중종을 잘 섬겼고 궁궐 안의 일들을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기회를 엿봤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동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 친오빠 윤원형이었습니다. 윤원형은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이 동생이 왕비가 되었으니 자신도 권력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저를 자주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왕비마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경원대군의 미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라버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종은 이미 세자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말입니다. 1544년 중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말년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다려드렸고 밤새 곁을 지켰고 의원들을 불러 치료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중종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인종이 왕위에 오르겠지. 그러면 경원대군은 어떻게 될까? 그는 안전할까? 중종은 임종 직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왕비, 가까이 오시오. 저는 침상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중종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종을 잘 보필해 주시오. 그 아이는 몸이 약하오. 왕비가 도와주어야 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전하. 그리고 경원대군도 잘 보살펴 주시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도록. 염려 마십시오, 전하. 중종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1544년 11월이었습니다. 저는 곡을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치며 큰 소리로 통곡했습니다. 전하, 어찌 저를 두고 가십니까?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음소리만 냈을 뿐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가 누구와 가까운지, 누가 권력의 중심에 있는지.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인종 주변에는 이미 살인파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 이들은 모두 살인파였습니다. 그들은 인종을 보필하며 개혁 정치를 펼치려 했습니다. 반면 저와 윤원영 주변에는 훈구파 대신들이 있었습니다. 윤원영은 그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려 했습니다. 구도가 명확했습니다. 인종과 살인파 대 저와 훈구파. 하지만 저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숙한 왕대비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1544년 11월, 그는 조선의 12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기뻐했습니다. 인종 전하는 학문이 깊으시고 덕이 있으시니 조선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인종은 즉위하자마자 병에 걸렸습니다. 기침을 했고 열이 났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의원들이 와서 진찰했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문병을 갔습니다. 전하, 쾌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종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왕대비 마마.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인종은 재위 8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1545년 7월이었습니다. 그는 30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경원대군의 처소에 있었습니다. 12살의 제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내시가 급히 들어와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인종 전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곧 가겠다. 내시가 나간 후 저는 경원대군을 바라봤습니다. 어린 아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저요? 하지만 저는 준비는 내가 시킨다. 너는 그저 내 말만 따르면 된다. 그날 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인종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왕위 계승자는 경원대군이었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말입니다. 경원대군은 명종으로 즉위했습니다. 1545년 7월, 그는 조선의 13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수렴청정이 필요했습니다. 왕대비인 저 문정왕후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별 이해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왕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진짜 권력은 제 손에 있다는 것을. 수렴청정의 첫날, 저는 발 뒤에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었구나. 경들은 잘 들으시오. 어린 왕을 보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오.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돌보고 혼란을 막아야 하오.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대비마마의 뜻을 받들겠사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는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살인파 신하들은 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유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인종을 보필했던 대표적인 살인파였습니다. 대비마마, 선왕 인종께서 추진하셨던 개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개혁은 신중해야 하오. 나라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급진적인 변화는 위험하오. 유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오나 대비마마, 백성을 위한 정치는
그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의 충정은 알겠으나 지금은 안정이 우선이오. 개혁은 천천히 진행하겠소? 유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불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윤원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왕대비마마, 살인파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대비마마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도 압니다. 그들을 그냥 두면 위험합니다. 언젠가는 명종을 꼬드겨 대비마마를 물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윤원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 사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들을 영모로 몰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비마마와 명종이 안전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조선의 역사는 사화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준비하시지요. 윤원형이 미소 지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오, 인종. 하지만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일이요.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요. 그날부터 저는 피로 권력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유님이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545년 10월 수렴청정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 만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윤원형과 함께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살인파를 제거할 명분, 증거, 그리고 실행 방법까지 모두 말입니다. 윤원형이 제게 보고했습니다. 왕대비마마,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신호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하시오. 을사사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대규모 사화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화였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윤원형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 등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저와 윤원형뿐이었습니다. 저는 달 뒤에서 선포했습니다. 즉시 조사하라. 역모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 유님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유관, 유인숙, 그리고 수많은 살인파 신하들이 잡혀갔습니다. 국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저는 직접 국문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는 자세히 받았습니다. 윤원형이 매일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유님이 자백했습니다. 명종을 폐위하고 다른 왕족을 옹립하려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 자백이라는 것을. 고문을 이기지 못해 없는 죄를 인정한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큰 역모를 꾸미다니! 용서할 수 없도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엄벌에 처하라. 이런 자들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유님은 사형당했습니다. 능지처참이었습니다. 몸이 여러 조각으로 잘려 각지에 효수되었습니다. 유관과 유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수십 명의 살인파 신하들도 죽거나 유배되었습니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살인파는 거의 전멸했습니다. 인종을 보필했던 이들, 개혁을 꿈꾸던 이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일지 모르니까요. 살인파와 조금이라도 가까웠던 사람들은
모두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제 저를 견제할 세력이 사라졌으니까요. 윤원영이 권력의 중심에 섰고 그의 측근들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저는 수렴청정을 계속했습니다. 어린 명종은 제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니, 듣는 척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명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마마마, 유님 대감은 정말로 영모를 꾸민 것입니까?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13살의 어린 왕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자는 너를 폐위하고 다른 이를 왕으로 세우려 했다. 내가 막지 않았다면 너는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하지만은 없다. 너는 아직 어리니 정치를 모른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명종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통제했습니다. 그가 제 뜻을 거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을사사화 이후 저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조정의 모든 일이 제 허락 없이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인사, 정책, 예산, 외교. 모든 것이 제 손을 거쳤습니다. 신하들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제 말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제 눈밖에 나면 유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요. 윤원영은 더욱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좌의정이 되었고 조정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곧 제 말이었고 그의 권력은 곧 제 권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원영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탐욕스러웠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뇌물을 받았고 부정한 거래를 했고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혜택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윤원영이 긁어모은 재산의 일부는 저에게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불사를 일으키고 절을 짓고 승려들을 후원했습니다. 불교였습니다. 저는 불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지만 저는 불교를 믿었습니다. 아니, 집착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두려웠으니까요. 제가 저지른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인종의 죽음, 을사사화의 피바람, 수많은 사람들의 원한. 이것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유님이 나타나 저를 저주했습니다. 유관과 유인숙이 피를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인종이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침상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교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승려들을 궁궐로 불러 경을 읽게 했습니다. 절에 막대한 시주를 했습니다. 불상을 만들고 불경을 인쇄하고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저와 가까운 승려가 있었습니다. 보우였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학식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해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우를 처음 만난 것은 1550년이었습니다. 저는 봉은사에 행차했다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법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더라도 참회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끌렸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저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까? 법회가 끝난 후 저는 보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스님, 과연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보우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우가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제가 무엇을 여쭤봐서는 안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을 구원하십니다.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말입니다. 진심으로 참회한다면. 예, 대비마마. 저는 그날부터 보우를 자주 불렀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고 그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왕대비가 승려와 자주 만난다. 그것도 남자 승려와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왕대비 마마와 보스님이 수상합니다. 혹시 둘 사이에 그런 말 하다가는 큰일 난다. 저는 그 소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는 척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저에 대해 그런 소문을 퍼뜨립니까? 하지만 권력자는 참아야 합니다. 겉으로 화를 내면 오히려 소문만 커지니까요. 저는 조용히 소문의 근원을 찾아 제거했습니다. 보우는 점점 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저의 후원으로 그는 봉은사의 주지가 되었고, 나중에는 선교 양종 판사가 되었습니다. 불교계의 최고 지위였습니다.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대비마마, 조선은 유교 국가입니다. 승려에게 그런 높은 지위를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불교를 후원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백성들 중에도 불교를 믿는 이가 많지 않소? 하오나, 하오나는 없소. 내 뜻이 이러하니 따르시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만은 쌓여갔습니다. 저는 더 나아갔습니다. 궁궐 안에 불당을 지었습니다. 내불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경을 읽고 향을 피우고 부처에게 참회했습니다. 부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시주를 해도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종이 점점 자랐습니다. 그는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렴청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저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친정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20살이 넘은 명종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권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친정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예, 어마마마. 저는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정치는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경험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려라. 내가 되면 내가 물러나겠다. 하지만 그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1553년, 1554년, 1555년.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수렴청정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명종은 점점 좌절했습니다. 그는 왕이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저에게 물어야 했고, 제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의 어머니였으니까요. 효를 중시하는 유교 사회에서 어머니를 거역하는 것은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명종의 주변에는 불만을 가진 신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전하께서 친정을 하셔야 합니다. 왕대비 마마의 수렴청정이 너무 깁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정보망은 촘촘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누구와 만나는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제거했습니다. 조용히 하나씩. 어떤 이는 좌천되었고, 어떤 이는 탄핵을 받았고, 어떤 이는 유배를 갔습니다. 명종에게 친정을 권유하는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윤원형은 더욱 부패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토지를 빼앗고 노비를 늘리고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세금은 무거웠고 부역은 가혹했고 탐관오리들이 횡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윤원형은 제 오빠였고 제 권력의 기반이었으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권력을 유지하려면 윤원형이 필요하다. 그의 부패는 필요하기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윤임뿐 아니라 백성들도 나타났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고통받는 백성들이 저를 저주했습니다. 저는 더욱 불교에 매달렸습니다. 더 많은 시주를 하고, 더 많은 불사를 일으키고, 더 많은 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보우가 말했습니다. 대비마마, 마음의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스님? 진정으로 참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윤원형을 제어하고 부패를 막고 백성을 돌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권력이 흔들리니까요. 스님,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비마마. 하지만 대비마마의 고통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보우는 옳았습니다. 저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불사를 일으켜도 죄책감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1558년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이었습니다. 양재역은 한양과 지방을 잇는 중요한 역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 벽에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정치를 하니 나라가 망한다. 윤원형이 백성을 괴롭힌다. 명종은 허수아비 왕이다. 저를 비난하는 글이었습니다. 저의 권력을 공격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당장 범인을 잡아라. 이런 역적을 살려둘 수 없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살인파 유생들이었습니다. 을사사화에서 살아남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명령했습니다. 모두 처형하라. 그리고 관련자들도 모두 조사하라. 두 번째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을사사화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살인파는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허함만 느꼈습니다. 아무리 적을 제거해도, 아무리 권력을 굳혀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다. 명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마마마,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적이다. 나와 너를 공격한 자들이다. 하지만 정말로 모두 역적입니까? 혹시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까? 저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나를 의심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어마마마. 다만은 없다.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명종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권력을 쥐었습니다. 수렴청정을 계속했습니다. 윤원형을 비호했습니다. 불교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밤마다 죽은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수, 양재역 벽서 사건의 희생자들. 그들이 저를 둘러싸고 저주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침전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책감뿐이었습니다. 왕대비마마, 보우스님이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오는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565년 저의 권력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원형의 부패가 도를 넘었고 보우에 대한 소문이 너무 커졌고 백성들의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명종이 더 이상 참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은 이제 32살이었습니다. 20해 동안 수렴청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에 제 허락을 받아야 했고 제 뜻에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도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명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마마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결의를 느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친정을 하겠습니다. 수렴 청정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20해 동안 준비했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충분합니다. 정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너는 아직.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명종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32살입니다. 이미 늙은 나이입니다. 언제까지 어머니 뒤에 숨어 있어야 합니까? 저는 아들의 폭발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던 명종이 처음으로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종아, 진정하거라. 나는 너를 위해. 저를 위해서라고요. 명종이 웃었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위해서입니까? 어마마마? 아니면 어마마마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윤원영 외삼촌이 백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마마마께서는 모른 척 하십니다. 왜입니까? 외삼촌이 어마마마의 권력 기반이기 때문 아닙니까? 명종아, 그리고 보우스님, 온 나라가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왕대비와 승려의 관계가 수상하다고. 어마마마께서는 그것도 모르십니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감히 내가 어미에게. 어머니이시기 전에 왕대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왕입니다. 이제 제 역할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저는 물러섰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여전히 나와 상의하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마마마. 명종이 물러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권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명종이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윤원형이었습니다. 윤원영을 파직하라. 그의 부정을 조사하라.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20해 동안 권세를 누리던 윤원형을 파직한다고요? 하지만 명종의 명령은 확고했습니다. 윤원형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왕대비마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명종이 저를 파직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막을 수 없었다. 명종이 친정을 시작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잠시 물러나 있거라. 시간이 지나면, 하지만 시간은 윤원형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부정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뇌물, 토지 강탈, 백성 수탈. 죄목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윤원영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명종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윤원영을 유배 보내라. 제 오빠가 유배를 갔습니다.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으니까요. 저라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윤원영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병사라고 했지만 사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명종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제 편이었던 오빠가 사라졌습니다. 권력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타격은 다음에 왔습니다. 보우였습니다. 1565년 겨울, 신하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보우를 처벌해야 합니다. 그는 승려의 신분으로 과분한 지위를 누렸고 왕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 발 뒤에서 반박했습니다. 보우는 학식이 깊고 덕이 있는 승려이다. 부적절한 관계라니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가? 하지만 신하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비마마, 온 나라가 수군거리고 있사옵니다. 왕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우를 멀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명종이 개입했습니다. 보우를 제주도로 유배 보내라! 전하! 저는 소리쳤습니다. 보우는 잘못이 없소. 어찌 함부로. 어마마마, 명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결정입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명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우가 제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은밀히 편지를 보냈습니다. 스님, 미안합니다. 제가 스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보우의 답장이 왔습니다. 대비마마, 괜찮습니다. 이것도 인연이고 업보입니다. 대비마마께서는 부디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았던 사람이 떠났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우가 제주도에서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명종이 은밀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명종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보우를 죽였느냐? 명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어마마마. 왜? 보우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마마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우가 살아있는 한 소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무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구나. 사실은 나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아니었느냐? 명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권력은 완전히 명종에게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저 늙은 왕대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내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보우가 없으니 위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윤원영이 없으니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명종은 저를 멀리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밤마다 악몽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우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대비마마, 왜 저를 지켜주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미안하다, 보우. 나는 할 수 없었다. 나도 무력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침전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없어지고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으니까요. 1565년 봄, 저는 침상에 누워 지냈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명종이 가끔 문병을 왔습니다. 어마마마, 편찮으십니까?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척은 하는구나. 어마마마, 괜찮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마라. 너는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 나도 안다. 명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거라. 나는 쉬고 싶다. 명종이 물러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권력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고, 오빠를 이용했고,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습니까? 권력은 얻었습니다. 20해 동안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사랑도 없었습니다. 평화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미워했습니다. 백성들은 저를 저주했습니다. 역사는 저를 악녀로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마지막 힘을 내어 부처 앞에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였고, 백성을 괴롭혔고,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바랍니다. 제 아들 명종만은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1565년 4월 5일, 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59살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명종이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종아, 미안하다. 나는 좋은 어미가 아니었다. 명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마마마. 거짓말 하지 마라. 너는 나를 미워했다. 그럴 만했다. 어마마마. 하지만 알아다오. 나는 너를 사랑했다. 잘못된 방식이었지만 너를 지키려 했다. 명종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물을 봤습니다. 어마마마, 저도 어마마마를 사랑했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어마마마는 제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명종아. 잘 살 거라. 그리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을사사화의 피바람, 윤원형의 부패, 보우 스캔들, 20해의 수렴 청적. 이것들이 제 유산이었습니다. 역사는 저를 기록할 것입니다. 문정왕후, 권력에 집착한 여인. 아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여인. 불교에 빠져 국고를 탕진한 여인. 아마 후대 사람들은 저를 비난할 것입니다. 저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잘못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고, 약했고, 실수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밖에 몰랐습니다. 권력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방어였지만 나중에는 집착이 되었습니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사랑도, 평화도, 그리고 제 자신도.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저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기를. 권력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복수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사랑 없는 승리는 공허하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려다가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명종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명종과 멀어졌습니다. 저는 권력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문정왕후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가장 외로웠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권력보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두려움보다 용기를 선택하십시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명장 스튜디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